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 반란파는 트럼프 전 대통령 말도 듣질 않고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 선출에 6번 연속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7번째 투표에서도 하원 의장 선출이 성사되지 않을 때는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6연패를 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몇 년을 공들였지만 결국은 혼자 공화당 반란군과 싸우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겨울 폭풍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북가주에는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립학교는 오늘 휴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된 뒤 처음으로 멕시코 국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화당에서 비난했었던 이슈입니다. 아마존이 11월 달에 예상보다 많은 18,0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이 늘어난 시점이어서 아마존의 감원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어느 테크놀로지 회사 주가보다도 크게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더 이상 테크놀로지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로, 일론 머스크는 슈퍼휴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새해 들어 러시아를 공격해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러시아가 공격하는 이란제 드론과 우크라이나가 방어용으로 쓰는 미제 로켓, 그리고 휴대폰의 싸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베네딕토 명예교황 장례식에서 베네딕토 교황은 현명하고 부드럽고 헌신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폭우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네딕토 16세, 케빈 맥카티 하원 의원, 이 두 사람이 저 폭우 속에, 빛 속에, 제 마음속에 보입니다. 또 하나는 콘클라베입니다. 이탈리아 바티칸에서는 거의 600년 동안 처음으로 스스로 교황이라는 자리를 내놓은 베네딕토 16세 장례식이 끝나고 그는 묻혔습니다. 오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진보적인 프란치스코 교황을 별로라고 생각하면서 종교적으로 보수인 카톨릭 신자들의 추앙을 받는 베네딕토 16세는 교황이 되길 원치 않았지만 교황이 된 사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하원 의장이 되려고 지난 8년, 거의 10년을 최선을 다해서 그 하원 의장직에 맞춰서 살았던 케빈 맥카티가 이틀 동안 6번의 투표에서 실패하고 오늘 사흘째 7번째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가 시작되진 않았고 의원들은 워싱턴 시간으로 9시 정시에 지금 모두 의사당에 모였고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베네딕토 16세의 장례식과 케빈 맥카티의 하원 의장 되는 그런 투표 과정을 보면서 교황이 숨지면 각 나라 추기경들이 모여서 바티칸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다음 교황을 선출하는 그런 모임, 그 콘클라베가 생각이 났습니다. 추기경들은 차기 교황이 될 투표수를 받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비밀 투표합니다. 콘클라베가 열쇠로 잠근다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기 교황이 될 투표수를 받은 사람이 선출이 되면은 콘클라베는 연기를 피워서 바깥 사람들에게 교황이 선출됐음을 알립니다. 베네딕토 교황의 600년 그 기록까지는 못 되지만 케빈 맥카티 의원은 미국 100년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첫 번째 투표에서 하원 의장이 못된 다수당 대표, 아주 굴욕적인 정치 이력을 달게 됐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콘클라베는 오늘 사흘째 7번째의 투표를 시작합니다. 차이는 콘클라베는 비밀, 워싱턴의 하원 의장을 뽑는 이 투표는 공개라는 것 정도입니다.
100년 전에는 1923년도에는 9번째 투표에서 하원 의장이 된 프레드릭 헌팅턴 질레트, 그도 공화당이었습니다. 케빈 맥카티는 9번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만약에 이 케빈 맥카티가 하원 의장이 되지 못한다면은 짐을 이미 의장실로, 왜 이제 순위가 있어서 뭐 전망도 좋고 또 안전하기도 하고 편리한 그런 사무실 배치를 하잖아요. 하원 의장 사무실로 이미 이사를 갔답니다. 다시 이 사람은 하원 의장이 되지 않으면 짐을 싸가지고 나와야지 되니까 얼마나 굴욕적이 되겠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공화당 의원이 어제 이제 6번째 투표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반란표가 20표, 21표 정도가 나오고 안 되니까 소수당인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민주당의 대표가 더 많은 표수를 받으니까 이건 정말 단테의 그 9개 지옥 가운데 하나에 들어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케빈 맥카티의 마음은 그보다 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하원 의장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케빈 맥카티의 이력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어떠한 야망, 꿈 이런 것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거의 10년 동안 노력했던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이 시점,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한 사람을 보는 거죠. 57세입니다. 1965년 1월 26일생.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58세가 되겠네요. 베이커스필드,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4대째 컨 카운티에서 살고 있는 집안이고, 어머니 쪽은 이탈리아계, 아버지 쪽은 아이리시계, 어머니는 가정주부였고 아버지는 컨 카운티의 소방 부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케빈 맥카티가 캘스테이트 베이커스필드인가요? 맞네요. 졸업을 하고 뭐 비즈니스 석사학위도 그곳에서 받았는데, 그 대학교 다닐 때 계절적으로 소방관도 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경력을 따라서. 맥카티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공화당이 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전부 민주당이었는데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젊은 공화당 스텝으로 일하다가 2000년에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로 일을 하기 시작해서 2002년도에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됐고 2006년도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케빈 맥카티는 정치적으로 큰 아젠다를 가지고 흔드는 타입은 아닙니다. 또 강한 이데올로기가 있다던가 카리스마가 대단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일반적인 공화당 보수 정치인, 다만 좀 접근하기 쉽고 또 에너지가 많은 그런 사람으로 정치인으로서는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울보 하원 의장으로 별명이 붙었었던 존 베이너가 사임을 하고, 그 당시에도 이제 지금 프리덤 오브 코커스라는 극우 공화당 의원들 20명, 21명이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 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극우가 존재를 해서 존 베이너가 결국은 사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존 베이너가 하원 의장에 있었을 때 케빈 맥카티는 공화당의 대표를 지냈습니다. 지금도 4년 동안 공화당의 당대표를 지냈죠. 그리고 그때 존 베이너에 이어서 본인이 하원의장이 되는 게 아닌가 꿈을 꿨었는데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폴 라이언이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2016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딱 달라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였었을 때 여자 문제가 나오고 이랬을 때도 케빈 맥카티는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이 케빈이라고 했죠. 케빈 맥카티, 마이 케빈. 딱 한 번. 그것도 공개적이라기보다는 보통 더 많이 사적으로 트럼프를 비난을 했죠.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사임해야지 된다. 그러나 곧바로 마음을 바꿔서 다시 트럼프 앞에 무릎 꿇고 앉았고 그의 이제 뒤 배경을 받으면서 하원 의장 자리까지 오게 된 이겁니다. 그리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의 그 극우 초선 의원과도 가깝게 지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마조리 테일러 그린과 가깝게 지내면서 하원 의장이 될 줄 알았죠. 사무실까지 다 이사를 갔다네요. 그런데 이 불을 소방관 출신이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명의 프리덤 오브 코커스 소속의 공화당 반란군의 불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트럼프에 대한 그 오랜 동안의 충성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케빈을 뽑아라. 지금은 축하할 때지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프리덤 오브 코커스의 젊은 의원들조차도 트럼프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을 안 거겠죠. 말을 듣지 않으니까. 트럼프보다 이제는 더 본인들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특히 매트 게츠라는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의원 네버 케빈, 절대로 네버 케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 뒤로 내세우는 이유. 그러나 그 프리덤 오브 코커스에 가장 강력하게 케빈 맥카티를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특별하게 그들에게도 아젠다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공화당 자체에서 나오는 비난을 보면은 하원 의장이 케빈 맥카티로 쉽게 정해지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왜 그런 성향의 정치인들이 있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즐기는 사람들, 즐기지는 않더라도 일단 대세에 반대하면서 뭔가 그 혼란, 그 케이오스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누구는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영국의 BBC 방송이었던가요? 장난감이 있는데 그 장난감을 부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도 쓰지 못하도록. 지금 이제 하원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존 베이너가 하원 의장 자리 사임하고 그럴 때도 그들이 원하는 건 혼돈이다. 케이오스다. 안건을 투표할 때마다 팍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아도취적인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점점 그것이 심해졌다. 이게 2015년도인데 지금은 2023년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러한 그 그룹들의 그 같은 행동은 더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 6연패했고 지금 막 케빈 맥카티가 의사당 홀로 들어오고 그를 지지하는 공화당의 90%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웃으면서 들어왔고요. 지금부터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 다시 이제 누구를 그 후보로 내세운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후보로 이제 지명받으면 케빈 맥카티죠. 지금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케빈 맥카티 또 처음으로 다시 하원 의장으로 지명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케빈이 이긴다 결국은. 여러 가지를 양보하면서 어젯밤에도 뭔가를 양보했다고 하더군요. 소위원회의 그룹 20 내지 21 그룹의 사람들이 더 많이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지금 될지는 모르겠어요. 반대파들이 투표에 지칠 때까지 그러면서 조금씩 양보해서 떡주기 하는 거죠. 해서 케빈이 이긴다.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케빈이 포기한다. 결국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양보해도 나로서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는 것. 세 번째, 글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양당이 후보를 절충한다. 이미 이런 것에 나서서 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케빈 맥카티가 안 된다고 하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절충을 해서 특정한 좀 온건한 그런 사람을 내세우고 민주당에서도 조금 그 사람에게 표를 주는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서 하킴 제프리즈라는 민주당의 원내대표에게 212표를 이틀째 6번 계속 줬잖아요. 그것을 공화당에 절충해서 앞으로 일을 할 때 우리 민주당 안건도 좀 받아주고 하자 하는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한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 only 케빈 맥카티는 현재로서는 지금 내가 돼야지 된다 하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이거나 아니면 never 케빈은 전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공화당 내부에서는 양쪽에서 존재한다는 것. 해서 케빈이 설령 하원 의장이 되더라도 굉장히 약해진 때로는 분열된 의회에서도 성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그러나 그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의 분열이지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들끼리 공화당에서 공화당 의원끼리 심각하게 분열됐을 때는 그 내부 단속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의회에서 뭔가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차원적인 정치는 고차원적인 사업이나 고차원적인 인간관계, 가족관계와 마찬가지로 거래이기도 하고 협상이기도 하죠. 딜 메이킹을 하는 거죠.
파우스트가 그 악마와의 거래는 정말 그 치명적인 그 여러 가지를 보여줬는데, 그런데 의사당에서는 그 악마와의 거래에 성공을 해야지만 생존을 하는 그런 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와 거래를 했었던 것은 사실은 이 케빈 맥카티로서는 별로 그 재미가 그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테고, 지금 7번째 투표를 하는 것이고, 이 투표의 모든 것은 서로의 권력 투쟁, 그리고 케빈 맥카티 이미 당하고만 공개적인 망신, 이게 잘못될 경우 정부의 샷다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미국이 일이 한동안 안 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점입니다. 네, 역시 아직까지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왜 케빈 맥카티를 하원 의장으로 만들어야지 되는가 하는 그 동료 의원의 발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콘클라베는 어떻게 연기가 피어날지, 오늘도 연기가 나오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날씨 뉴스를 전할 때는 그 나하고 해당이 되면은 중요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겨울 폭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와 미국과의 사이에 있는 국경을 방문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보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산사태가 났었던 지역, 그리고 산불이 났었던 그 지역, 이게 이제 물로 인한 것이냐 불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 텐데, 산불 피해 지역이 지금 비가 많이 내리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홍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더 높은 곳으로 가라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에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저쪽 동부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있었던 밤 사이클론, 대단한 폭풍에 대한 지금 경고가 내려진 겁니다. 아마도 좀 그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홍수 경고, 강풍 경고 베이 지역 전체에 내려졌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릴 정도고, 그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린 뒤에 어떤 경우는 좀 나무보다 덩치가 작은 사람이 더 강할 경우도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는 사람까지 쓰러뜨려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던 그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게 지금 겨울 폭풍이라는 경고입니다. 댐도 위험하고 산허리도 무너지고 산타크루즈 카운티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금 남쪽이죠.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몬테치토 지역, 오프라 윈프리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로 샌프란시스코나 산타바바라에서 차를 타고 운전할 때 오는 그 아름다운 마을, 주민이 한 8,0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쪽 지역도 지금 대피령 내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립학교를 포함해서 북가주에 지금 휴교령 내린 학교가 많고요. 또 이게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1억 명 이상이 이 겨울 폭풍에 노출이 됐답니다. 동부 여러 주에서 한 3,000명 정도는 토네이도를 일으킨 그 대규모 폭풍의 눈 안에 아직 들어가 있고요. 170년 만에 가장 건조한 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캘리포니아주에서 1년 전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샌프란시스코는 두 번째로 이 습한 날이 됐잖아요. 오늘도 눈이 아니라 비가 많이 내리면 6인치 정도는 내린다고 하는데, 해안 쪽에 아무래도 비가 많이 내리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인명 피해, 재산 피해도 피해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 걱정이 되지 않으실까. 더군다나 1월 중순까지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데 문을 못 여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케빈 맥카티를 지지하는 하원 의장으로 미시건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연설을 했는데 오늘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어떻게 연설을 했는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살짝 조금 나오고 있나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케빈 맥카티 일어섰고 이제 그 후보 지금은 이제 하킴 제프리를 하원 그 의장으로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연설, 민주당의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하킴 제프리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인사 답례를 하고 있고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은 다수당인 공화당보다 이제 그 소수당인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가 훨씬 많은 표를 받았고요. 그 핏 아길라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네요. 왜 우리가 이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를 하원 의장으로 선출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가 바로 그 옆에 서 있네요. 어제와 똑같은 얘기네요. 연사는 달라졌지만 민주당의 그 대표를 하원 의장으로 뽑아야지 된다 하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이게 민주당 코커스 체어맨이거든요. 지금 이 의원이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이 하원에서 단결이 돼야지 일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만 앉아 있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As we begin a new Congress, we need a leader who believes in strengthening democracy. 민주주의를 굉장히 그 강하게 믿고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이제 원론적인 내용 자체는 나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지명한다 하는 거. 그 내용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느냐, 호소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뭐 내용이야 뭐 짐작할 만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화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꿈쩍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멕시코 국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북미 리더들이 정상회담을 할 때,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 미국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할 때 정상회담을 하고 멕시코 국경을 방문한다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세 사람이 전부 간다는 건지 캐나다 총리와 멕시코 대통령 그리고 국경이 길잖아요. 기니까 뭐 몇천 마일인데 그중에서 어느 지점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조금 자세히 말할 수도 있거든요. 어저께 켄터키를 방문하면서 갈 때 그쪽에 방문할 거야 했다가 또 올 때 조금 더 자세히 그 기간 중에 북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부 국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 총리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 멕시코 대통령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중요한 이슈는 이민이 되겠죠. 중요한 이슈가 또 이민이니까 그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나서 국경을 방문한다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 일이 되는데 공화당이 그동안 이민 정책을 저렇게 허술하게 하고 특히 국경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비난을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타이틀 42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난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청을 하는 사람이 미국 국경으로 오면은 무조건 공공건강을 이유로 쫓아버리는 그것을 하게 했던 것을 연방 대법원에서 우리가 최종적인 판결을 할 때까지는 유지해라 해서 6월 달까지는 유지하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결국은 이제 멕시코 국경을 방문을 한다는 얘기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은 아니지만 2021년 지난해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곳에 방문하긴 했죠. 대통령은 어려운 이슈에서 그 당시에 피해가고 부통령만 힘들게 해 가서 방문했다고 하는 무슨 뭐 어떠한 그 묘책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도 재선에 나간다, 나가지 않는다 이 같은 그 발표 결정을 앞두고 멕시코 국경을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비상사태잖아요. 너무 많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남쪽에서 미국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런 비상사태 그에 비해서 또 해결책이 없다면 정치적인 그 딜레마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이 같은 정치적인 딜레마가 될 수도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일을 한다. 위험한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잠시 뒤에 오늘 제가 이 섹션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때문이 아니라 테슬라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한국 분들 가운데서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테슬라가 세계를 이끌 만한 기업이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강한 그의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가 뭐 잠재력을 생각하고 무조건 믿고 따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아마존과 테슬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존이 11월 달에는 지나네요. 벌써 지나네. 네요. 한 10,000명 정도를 감원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발표한 것 보니까 18,000명을 감원합니다. 소비 둔화 그리고 기업의 뭐 지출 줄이기 이런 게 큰 목적인데 감원하는 부서는 뭐 테크놀로지, 판매직에서 한 10% 정도 감원한다고 하고요. 창고직은 감원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로는 메타라든가 페이스북이요. 트위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감원입니다. 숫자로는요. 퍼센트로는 아니고 해서 뭐 디바이스와 뭐 책 관련 뭐 인력팀, 테크놀로지 팀 감원을 한다고 하는데 18,000명이라고 해도 워낙에 아마존이 직원이 많아서 전체 직원의 1% 조금 넘게 감원을 하고요. 퇴직 수당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년 이상 계속 성장해 왔잖아요.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사람들이 집에서 우편으로 주문을 하니까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컸었는데 이렇게 10년 이상 성장만 했었던 아마존이 감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반전. 그리고 아마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테크놀로지 회사들 많이 그 감원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테슬라는 좀 추세이기도 하고 테슬라라는 회사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판단 같은 것이 나온 겁니다. 테슬라가 세계 최대 가치의 회사 자동차 분야에서 토요타를 제치고 그랬을 때가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테슬라 팬들은 전기 자동차 챔피언 너무 좋아. 막 테슬라 너무 좋아. 테슬라 사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분도 왠지 막 선망의 대상 이런 것 그랬고 주가는 올라갔고 테슬라가 그러자 한 자동차 회사 5개 처음엔 2개 나중에 이제 5개 자동차 회사 10개를 합친 것 정도의 가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테슬라의 마켓 가치는 1조 2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 그 밸류를 합친 것보다도 많았죠. 그 이후에 1년 사이에 그 밸류의 71%를 잃어버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산도 2천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죠. 뭐 여기는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트위터를 산 것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1월 3일에 또 다른 바람이라기보다 타격이 있었죠. 테슬라가 분석가들 기대에 못 미친 겁니다. 3분기 연속 생산과 딜리버리의 갭은 커지고 수요는 줄어들고 그 가치를 12% 잃어버렸습니다. 500억 달러 정도 또는 포드 자동차의 가치예요. 하루에 1월 3일. 그래서 이제는 낙관적인 투자가들도 일론 머스크가 그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2030년도에 전기 자동차 2천만 대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또는 뭐 테슬라의 뭐 파일럿과 같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율 주행 시스템으로 자동차를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주도한다고 하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투자가들이 그동안은 테슬라를 항상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이거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 테크놀로지 회사지. 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투자가들은 테슬라를 테크놀로지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테슬라의 보스인 일론 머스크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슈퍼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1년 사이에 그 밸류가 71% 이상 내려가고 하는 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언제나 테크놀로지 회사라고 주장을 해왔어도 그러니까 디지털 회사, 유튜브의 모 회사인 구글 모 회사 알파벳이라든가 아니면 애플, 메타처럼 그랬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우리는 강철 그런 메탈 회사가 아니에요. 복스웨건이나 도요다처럼 우리는 알파벳 같은 회사예요. 했는데 마켓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자신감도 있고 그동안의 성과도 보여줬고 하니까 인정을 하다가 더 이상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테크놀로지 붐이 한창이었었잖아요. 팬데믹 때에. 그러다가 all things 디지털이었잖아요. 이 팬데믹 동안에는. 그러다가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테크놀로지 이런 그 산업에는 투자가들의 돈이 많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아직까지 그 성과가 없더라도 그런데 불확실성에 돈을 그렇게 비싼 이자율 주고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 그런 면에서도 큰 슬럼프를 겪었고 이윤이 폭락했고 지난 몇 개월 동안 테슬라의 주식은 일반 빅텍 회사보다 훨씬 크게 추락했습니다. 공급망에 있어서의 최악의 상태는 피했지만 그런데 이제 중국의 코비드 그 정책 때문에 상하이 공장 셧다운 시켰어야지 됐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 알라미다에 있는 공장 셧다운 시키지 않는다고 법정까지 가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 해당 정부와. 그런데 중국과 공산당과 어떻게 싸웁니까? 상하이 공장 셧다운 시켰었고 지금은 또 전기자동차 경쟁이 아주 심해졌죠. 새로운 회사들, 영감을 주는 회사들도 많이 나왔고 아무튼 테슬라가 1월 3일에 이제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못한 그런 그 실망스러운 발표를 하고 나서 며칠 뒤에 하루였던가요? 이틀이었던가요? 뒤에 복스웨건이 테슬라에 도전하는 모델을 내놨습니다. 우린 복스웨건 같은 회사 아니야. 막 이랬는데 테슬라의 그 모델 3 세단이죠. 여기에 도전하는 복스웨건 ID7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 막 나오고 했을 때 테슬라에 쫙 달라붙었던 것처럼 달라붙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디자인 보고 저도 그랬어요. 길 가다가 테슬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보면 어떤 때 막 날개가 열리고 하는 그런 자동차도 있잖아요. 멋있다 막 이랬는데 이제는 가격 대비 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 오너, 부자인, 진보주의자, 머스크는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게 맞겠죠. 진보주의자라기보다 구태여 보수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그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사람들이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자체적인 평가를 정확하게는 못했다라는 것도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트위터를 샀는데 트위터를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전기 자동차에 대한 대안도 많은 거고요. 타운에서 유일한 게임이 아닌 거예요. 테슬라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복스웨건도 새로운 ID7 모델을 내놨다고 하고 그렇다고 거대 기술 기업은 아니다 하는 확신을 이제 찍은 거죠. 다른 그 업계들이 많이 비슷한 회사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그러나 전기 자동차 업체로서는 지금도 인상적이다. 이코노미스트의 얘기입니다. 2022년도에 130만 대 1년 전보다 40% 많이 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2군데 새로운 조립 공장도 오픈을 했습니다. 작고 싼 전기 자동차 올해도 만들고 오랜 동안 기다려왔던 사람들에게 사이버 트럭 픽업도 곧 딜리버리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테슬라는 3,600억 달러 가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 3개를 합친 것 정도의 가치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테슬라를 테크놀로지 업계의 회사라고 보지 않고 일론 머스크를 슈퍼휴먼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리하여
테슬라의 주식값도 내려가고 있다. 이게 지금 일시적인 거야. 반등해서 예전보다 더 올라갈 거야. 이럴 일은 가까운 시일 안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코노미스트를 포함한 많은 그 매체의 분석과 보도가 맞다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원의 7번째 하원 의장 도전하는 투표는 이번에도 실패해 갔습니다. 현재는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즈 51표, 또 별로 의미는 없는 표수입니다. 케빈 맥카티 39표, 434표 가운데서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가 의미가 있는 표죠. 바이런 도널즈,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의 의원이 플로리다 19지역이 지역구인 바이런 도널즈라는 2021년도에 당선된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초선 의원을 지명을 해서 그 의원이 이미 7표를 받았습니다. 어제도 20표 받고 했거든요. 그러면 4표만 놓쳐도 공화당에서 케빈 맥카티는 하원 의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7표이기 때문에 어제와 비슷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이번 하원 의장 선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이 점은 좀 의미가 있다 하고 보는 것은 바이런 도널즈, 제가 좀 전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이렇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 후보로 만든 것. 그렇게 보면은 하킴 제프리즈도 믹스드된 인종이기는 합니다만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지금 세 사람의 후보 가운데서 케빈 맥카티, 이탈리아계, 어머니 이탈리아계, 아버지 아이리시계를 빼고는 나머지 두 사람은 민주당의 대표나 공화당 의원이 또다시 지명한 공화당 후보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2명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의원이 하원 의장 후보로 지명이 됐다는 것. 그 정도가 다르고요. 그런데 이 하킴 제프리즈 민주당 대표와는 달리 브라이언 도널즈 공화당에서 이제 지명된 이 의원 후보는 사실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긴 하지만 백인보다 훨씬 더 백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그 본드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갖고 있고요. 그 점이 조금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총기 소지 주장하고 2020년도에 누구보다도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트럼프가 대통령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트럼프가 또 인종차별주의자 아니다라고 방어하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정치적으로 일반적인 흑인과 잘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2020년도에 당선돼서 21년부터 의정 생활을 한 그런 바이런 도널즈 의원이 지금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를 반대하는 네버 케빈 파에 의해서 지금 이제 후보로 지명이 돼서 현재 7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프리덤 코커스 멤버입니다. 우크라이나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무슨 일이든 이루려면 버텨야지 된다.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버티다 보면 신념이 생기기도 하고 원래 있었던 신념이 강해지기도 하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새해가 되고 나서 며칠 만에 한 1,2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맞다고 보는 군사 전문가들이 많아 보입니다. 러시아군 사상자 1,200명을 냈다. 러시아군이 쓰는 이란제 드론을 막 격추시키고 미키 우이카 직업학교에서 며칠 전에 러시아가 인정했었던 60몇 명 사망했다는 거. 지금 러시아가 89명 사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다고 보는 거죠. 군대에서는 적군의 사상은 부풀리고 아군의 사상은 축소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기간 산업을 공격을 하니까 아주 싸구려 몇만 달러 정도 되는 이란에서 수입한 그런 드론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기간 산업을 공격을 하니까 그런 드론이 나르면은 우크라이나가 그 몇만 달러에 한 10배 정도, 10배 이상 되는 그 같은 로켓 공격으로 그냥 그걸 격추시켜 버리거든요, 지금. 아니면 기간 산업을 다시 만들어야지 되니까. 그렇고 곡사포, 장거리포 전부 사용을 합니다. 러시아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뭐 위치 정보가 있는 전화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 동원된 어린 병사들이 뭐 18살, 19살 되는 그런 어린 병사들이 뭐 20 몇 살도 10년 넘게 전화기와 같이 붙어 살았는데 그 전화기를 떼어놓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 압수를 해도 상대방 우크라이나 군에서 뭐 우크라이나 마을을 점령하고 빼앗은 전화기 이런 것들로 다 사용해서 엄마 아빠에게 나 괜찮아, 와이프에게 나 지금 살아있어,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하고 그런 것까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그런 일이 있지만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 쪽에서 이 휴대폰을 사용을 해서 위치를 알려서 우크라이나 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비율이 훨씬 많다는 거. 그리고도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그 브래들리 전투 차량 보내는 쪽으로 기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장갑차 우리 더 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전화 문제 이런 등등의 일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는, 특히 이제 그 마키이우카 직업학교를 로켓으로 폭격을 했었을 때 그때 그 현장에서 부사령관도 숨졌다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1년, 조금 있으면 1년이 됩니다. 2월 24일이 되면.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조금씩 더 강해지는 것 같고, 러시아는 뭔가 좀 약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휴대폰 같은 것을 뺏지 못하는 것도 러시아의 실수이기도 하죠. 러시아가 휴대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 국방부 또 푸틴의 전략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군인들 자신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총책임은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부사령관도 아무튼 숨졌다고 하니까 이게 그만큼 새로 그 동원됐기 때문에 훈련도 덜 되고 또 조율도 안 되고, 변명을 하지만 약한 변명이다, 그 정도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리를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장례를 집전을 해서 베네딕토 명예 교황이죠. 베네딕토 교황이 이제 묻혀버린 거죠. 대성당에서, 이탈리아 그 대성당에서, 바티칸 그 성베드로 성당에서 장례식이 집전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고요. 한 뭐 5만 명 정도 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왜 안 갔는가? 그 문제가 뭐 세계의 지도자들이 전부 간 건 아니거든요. 워낙에 그 베네딕토 16세가 현재의 교황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식을 간소하게 치러라라고 했고, 현재의 교황이 장례식을 전부 그 집전을 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카톨릭 신자면서도 정치적으로 민주당이기 때문에 낙태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곳에 안 간 것은 본인이 가면은 막 수천 명이 동원이 돼야지 되고 불편한 것, 이런 것이 있었다고 백악관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베네딕토 16세도 그런 것을 원치 않아서 일부 무슨 뭐 벨기에의 왕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그 장례식장에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네딕토 16세는 굉장히 현명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요한 바오로 2세에 비해서도 피아노 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헌신적인 사람. 무엇보다도 이제 이 조셉 라친걸 95세로 지난주에 숨졌는데, 그 교리, 종교적인 그 보수, 평생을 교리를 옹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제 베네딕토 16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교황과 현 교황이 함께 살던 시절도 끝난 거죠.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이번 7번째에도 하원 의장이 되기를 꿈꿨던 케빈 맥카피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